여기에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가 있고. 저도 마이크가 있고. 같이 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 으쌰. 오늘은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문 내용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어제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어제 술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진짜 고구마잎만 준비하고 있어. 못 간 사람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맞나? 네. 맞아 최고. 나그 2회 때 먹었던 그 와인 맛이 아직도 입에 있어. 어제 너무 기대했거든요. 혹시 그 저기 브릿날자님 따로 궁금하신 게 있어서 오신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잘 몰라가지고 들어보세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래도 되죠? 예, 너무 좋죠. 예. 중간중간에 뭐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헤라님이 조금 일찍 가신다 그래가지고 순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엉클님께 조금 더 초반에 다룰 질문에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엉클니까 먼저 해도 돼요. 11시 조금 넘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헤라님 좀 이따 가셔야 되니까 예. 아, 네. 네. 헤라님 이제 경매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매매 사업자로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받는 물건이 대상 물건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관심이 덜한 곳, 경매 입찰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곳, 뭐 이를테면 노원의 어떤 이런 물건들, 예, 월계 사슴, 그다음에 보시면 또 여기 뭐지 중개 그린 뭐 이런 게 유찰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시세가 4억 9천이면 한 4억 초반에 받아서 예 그렇게 이제 야심차게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보시면 또 질문을 주시면서 예전에 낙찰받은 걸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낙찰된 사례를 그러면 24년 7월 같으면 조금 뜨거웠을 때잖아요. 그럼 이때 85%밖에 매각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게 감정가 대비 85%에 낙찰됐으니까 이 정도면 받아서 시세에 팔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요런 물건들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실제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그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이거를 제가 직접 답변을 그 며칠 전에 바로 드리지 않고 같이 보려고 요거를 남겨놨어요. 답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걸 보려면 저희가 그 정보지 있거든요. 옥션원 사이트 좀 이용한다고 먼저 여기다 남겨놓고 옥션원 로너님 오늘 몇 시지? 11시까지 그래서 자 옥션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슴 3보다는 중계 그린을 한번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24타경 101445 2024년 101445 여기 가보면 헤라님이 관심 물건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얘를 진짜 4억 시세가 만약에 이 감정가 수준인데 이걸 뭐 4억 3천이나 이렇게 써서 취득세 1.1% 내고 바로 단타로 판다라고 하면 유효한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 4억 3천에 받을 수 있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조사하셨던 그 인근의 매각 물건 보면 여기
주변에 매각된 거 혹은 동일 번지에 매각된 거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게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아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개그린 그 10층 1001호 85%에 낙찰된 거 이게 아까 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만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할당 볼 때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됐냐 낮게 됐냐를 봐야 돼요. 예. 지금 이 딱 눈으로 봐도 지금 보세요. 이게 감정이 4억 9,800이고 그 건물 전용이 13평짜리예요. 이거는 보면 건물 전용이 12평짜리로 조금 한 단계 낮은데 4억 6천이야. 한 3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모든 아파트가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그레이드보다 이 그레이드가 한강 올라갔는데 매가가 3천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지금 감정이 비싸게 됐고 뭐가 감정이 시세에 맞게 됐다라고 지금 이것만 봐도 바로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시세 조사를 해보면 자 이제 중개 그린에서 매매로 전용 5, 6 타입이 아까 요거거든. 3구제곱이거든. 네. 봐봐요. 이 3구제곱. 요거잖아, 요거. 네. 그럼 이거를 현재 시세로 제일 낮은 가격이 1층이 3억 8천이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1층이 3억 8천인데 이분은 이제 중층이니까 3억 9천에 받으신 거잖아요. 예. 아마 이제 중층 물건은 4억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받으셨겠지. 7월이 이 정도였으면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호가가 4억 1천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4억 1천에 팔아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낙찰이 됐지만 85%에 받았으니까 뭔가 싸게 낙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과도하게 비싸게 감정이 돼 있는 거죠. 예. 한창 호가가 좋았을 때. 그렇죠. 그 시기에 감정이 된 거죠. 예. 23년도쯤 됐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경매는 채권자를 위한 그 어떤 행위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아야 채권 회수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을 후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요 물건을 싸게 받으려면 시세대로 시세보다 낮게 받아서 팔려면 시세가 얼마인지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다음 단계 얘가 62가 전용 그 다음 단계 버전이거든요. 이 44제곱미터. 예, 요거. 그 4억 9천이잖아. 예. 1층이 4억 9천이니까 5억이라고 치면 5억보다는 한 5천 이상은 싸게 받아야지 10% 이상은 싸게 받아야지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뭐 4억 9천에 내놔도 팔릴 것이고 그러면 4억 5천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4억 5천에 이하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5%도 싸다고 생각하고 실수요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11월 7일 날 이제 팔로우 해보면 아시겠지만 낙찰가는 한 4억 7천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진짜요? 예. 그래서 매매 사업자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사업자는 4억 5천에 받아야 남는데 실수요자는 4억 7천에만 받아도 나는 4억 9천보다 싸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중개그린 정도의 단지는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많아서 실수요자 잘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였거든요, 사실. 경매가 워낙 대중화돼 있어서 전국의 어느 아파트라도 다 이렇게 정말 이제 몹쓸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몹쓸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아주 소단지, 네. 그 다음에 뭐 나홀로, 나홀로에 역에서 너무 멀고 뭐 이런 데는 간혹 그런 게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제가 사이클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22년 말이라든지 23년 초반에 이럴 때는 이런 작은 아파트는 그래도 좀 더 낙찰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시세 대비 좀 큰 평수 있잖아요. 그리고 10억이 넘어간 아파트들 다 단독으로 한번 유찰되고 나서 다 단독으로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침체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그거를 이제 헤라님 전략대로 가기에는 실수요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예.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오히려 가격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서울치고 평수와 상관없이 4, 5억 대면은
더 많은 엄청 몰리죠. 예. 몰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는 엄청 몰려요. 예. 그래서 언제였지? 제가 예전에는 그 경매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매 강의 안을 보면 기초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옛날에 이게 다 PPT지만 세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통 속에 있는 근데 왜 정규에서 경매 빼신 거예요? 따로 특강도? 네, 이거는 이제 아예 뺐고 이제 컨셉이 이제 낙찰 이제 경쟁을 좀 피해서 어떻게 경쟁을 피해서 받을 것인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독으로 혼자 받으신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자, 어디쯤 있냐면 그러니까 시기를 잘 이용해서 단독이나 낮은 경쟁으로 낙찰된 사례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그냥 혼자 들어가서 받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작년 연말이랑 그다음에 안 보이시죠? 예. 예. 이제 보이시죠? 예. 작년 연말 정도랑 그다음에 재작년 연말 그다음에 작년 연초 23년 초 23년 말 22년 말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엄청 좋은 아파트에 뭐 이런 뭐 대단지 그런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억 이상의 대형 아파트들은 다 혼자 받았었어요. 약간 평수가 큰 것들은 여기 가보면 예, 얘들은 요건 뭐야 전용이 41이고 해밀이 요게 지금은 뭐 한 20 뭐 2, 3억 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요런 이렇게 인기 있는 단지조차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 5% 이상은 거의 마진을 먹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런 시기가 아니면 특히 소형 아파트들은 너무 낙찰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항상 뭘로 보셔야 되냐면 시세 대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빈틈을 이용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감정이 유독 싸게 나온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신권에 들어가야 남들보다 경쟁이 없을 때 왜냐하면 신권은 노출이 2주만 되고 유찰이 되면 처음에 2주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60일 가까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 안에 내가 빨리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받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물건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매 물건을 카페에다 올릴 때 신권만 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특별히 기술이 없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더 어려운 물건을 할 만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신권이 시세보다 그 감정이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언제냐면 이렇게 꺾였다가 이때 감정을 하고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왜냐면 중심부부터 반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이클을 배웠으니까. 예. 그래서 중심부가 이렇게 꺼졌을 때 감정을 했고 경매 진행은 입찰 기일은 6개월 있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6개월 있다가. 그럼 이 6개월 안에 회복이 돼가지고 이 감정가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시세는 여기가 있고 근데 그 입찰가는 그 법사가 1회차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때 딱 들어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고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부까지 이제 뭐 성북 뭐 노원구 이런 데도 신권이 싸 보이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노원구는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거예요. 네. 현재 상황. 그래서 신권이 감정가보다 싸지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만큼 시황이 바뀌고 있구나를 이제 오히려 체크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제 시세 파악을 할 때. 근데 중심부는 다 그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아파트가 아니면 그냥 9억 2천만 쓰면 되는 거지. 굳이 몇 천 더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연말이니까 대출이 좀 안 좋으니까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좀 더 낙찰을 받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지표가 지지 옥션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지 옥션에 들어가 보시면 봐봐요. 그러니까 낙찰 가율 이랑 낙찰률 요게 내려가는 시기 있잖아요. 예. 낙찰률이 내려가는 시기 이때가 전형적인 그 침체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시기 근데 지금은 요게 지지 옥션에서 나오는 표를 보면
뭐 이 정도 올라와 있겠지, 많이 올라와 있고 이 낙찰 가율도 이렇게 꺾여야 돼요. 많이 내려와야 돼요. 70% 이하로 내려올 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에 내 집도 안 팔리니까 우리가 이걸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뭐 1주택자는 이런 거 전략을 좀 하기가 어렵고 내가 이제 유동성 관리를 해오신 분들만 이게 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는 좋은 그 뭐랄까 경매에 좋은 시기에 이걸 한다는 거는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그 좀 어려워요. 자기 자금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쭉쭉 내려가 보게 강서 힐스테이트도 그냥 이렇게 2명 들어오고 이것도 1명 들어왔네. 예. 이게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예. 1명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신권 같은 걸 차라리 낙찰 받는 것도 오히려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헤라님 그게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낙찰이 안 돼요. 그 낙찰이 내가 가가지고 뭔가 생업을 포기하고 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안 되면 모든 시간이 다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 대리 입찰을 막 10만 원, 20만 원씩 써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낙찰의 확률을 올리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신건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꾸준히 입찰할 수 있다. 만약에 꾸준히 입찰할 수 있으면 꼭 유찰된 거라고 해가지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지금같이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당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1등에 거의 가까웠는데 누군가가 몇 억을 더 썼어. 그러니까 내가 차순위 신청을 해놓고 그 사람이 포기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효율적인 그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찰된 물건을 보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나는 꾸준하게 이거를 그냥 뭐 취미 삼아서 계속 입찰장에 갈 수 있어. 그게 나는 뭐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 그러면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태풍 온 날 갑자기 입찰자가 적어가지고 내가 낙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것도 낙찰 받으신 거죠? 이거는 1억이나 더 쓰고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노량진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10몇 명씩 들어왔어, 신건에.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까지 당연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1억을 더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선순위는 아닌데 선순위라고 약간 겁을 먹고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 제 생각에. 그래서 헤라님께서 말씀 주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저거를 살짝 좀 응용을 해갖고 예. 저런 단지가 이제 관심 단지가 보였잖아요. 예. 뭐 10억대, 15억대 이런 아파트들은 좀 현실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뭐 예. 1억은 떨어져야지만 내가 예. 득이 되니까. 예. 근데 저런 단지에서 저 물건을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가잖아요. 예. 그럼 부동산에 이렇게 예. 해서 4, 5천 떨어지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가능하죠.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를 차라리 사갖고 그쵸, 가서 그쵸. 단타 매매 왜냐면 저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좀 작업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예. 예. 근데 그 뭐 양천구에 뭐 15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거기는 좀 안 맞는 컨셉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경매로 이제 만 낙찰을 받아야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매매업자라는 건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걸 무작정 매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인데 5억 천 주고 갑자기 매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매로는 막 낙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주변 이제 매물 뭐 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사님하고 협업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물건이 오면 충분히 그런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경매로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좀 어렵다. 매매 사업자로. 예. 낙찰도 어렵고 확률적으로 여러 변수가 많아요. 예. 질문. 예.
시세가 5억인데 4억 5천에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난다고 보셨잖아요. 예. 그거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요. 5천 차이로 받아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뭐 이렇게 수리 비용도 좀 들 수 있고, 그다음 명도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들어요. 왜냐면 빨리 명도가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2, 3개월 안에 나가주면 좋은데 2, 3개월 안에 나가주면 뭐 1,000만 원을 달라할 수도 있고, 저 작은 집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이자를 한 3억을 빌렸다고 칠게요. 3억을 빌려가지고 매달 한 뭐 150, 120 나간다고 치고.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조건 나가잖아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내보는 게 맞나? 근데 또 그 사람이랑 막 싸우다 보니까 뭐 결국 이사비 한 300 받고 나갔는데 6개월 있다 나갔어. 아, 그러면 또 또인 거야, 결국에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숨은 비용이 많아요. 관리비도 뭐 예를 들어 공용만 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막 왈가왈부 하다 보면 내가 다 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4억 5천에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운이 없으면 은근히 막 1,000, 2천 더 들어가요. 그게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금융 비용.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저 낙찰을 받으려고 딱 마음을 먹으실 때, 예. 그 보면은 감정가 있잖아요. 예.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 금액 대비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보증할 수 있어요? 한 뭐 매매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한 30% 정도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개인은요? 개인이라 할지라도. 예. 왜냐면 이제 개인은 원래 가계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경락을 통해서 그런 사업자 대출을 많이 권유를 해요. 그 경락 그 대출 아줌마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 지인분이 저기 미사에 좀 그 대형 평수를 받았는데 10억, 11억인가? 10억? 아니 자기 돈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준비해놨는데 대출 받고 한 2억 얼마 정도로 하고 돈이 좀 남아서 그냥 대출로 거의 해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라서. 근데 가계 대출을 받으시려면 생각보다 거의 잘 안 나와요, 대출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경락 받으신 분들은 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매 사업자를 내가지고 대출을 받고 매매 사업자를 폐업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예. 매매 사업자 폐업을 하면 그 예. 집은 개인 명의로 되는 거예요? 그 매매 사업자는 어떤 명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명의라는 거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딱 두 가지만 있고, 개인 사업자로 사면 그 개인 명의로 산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매매 사업자라는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고 치면 밑에 매수자, 매도자가 있잖아요. 아니, 매도자,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업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그래서 사업자라는 뭐 어떤 그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어떠한 용도로 임대 목적으로 사든 매매 목적으로 사든 간에 그거는 개인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매매 사업자로 저 대출을 받아서 경락금 받고 그 취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걸 판 다음에 매매 사업자를 없애는 거예요? 매매업을 하시려고 하면 뭐 일단은 상관없이 무조건 폐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대출 받고 나서. 대출 받고 나서 폐업해도 네. 상관없는 거예요? 아, 아니다. 은행에서 뭐라 하겠는데? 예. 상환하라고. 그치. 상환하고 매매 나서. 사업자는 그 대한 물건에 관건. 대해서 네. 매매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연결된 사업자가 폐업하면 은행이 알더라고. 이 대출이 뭐 1번 사업자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폐업을 하니까 바로 알더라고. 그래서 저도 폐업했다가 바로 복구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 없이 폐업했다가 거기에 대출이 하나 물려 있어가지고. 예. 요새 대출이 매매 사업자 말고 일반 사업자 대출 받으면 그거는 잔금 대출이 안 돼요. 3개월 지나면 돼. 그러니까 3개월 지난 우리가 경매로 뭔가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일반 사업자 대출이 훨씬 좋죠. 예. 원래 공식적으로 매매 사업자 대출은 그 근데 LTV 60%예요. 그게 문제가 일반 사업자 대출이면은 그게 은행이 용도가 있더라고요. 증빙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증빙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대출을 지금 하나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운영 자금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견적서도 필요하고 세금계산서도 필요하고 이걸 다 해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 일반 사업자 대출은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은 이제 어디를 주로 공략을 하냐면 이렇게 연말에는 잘 없지만 그 실적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상호금융이랑 그다음에 지역농협, 지역수협 이런 그 신협까지 해가지고 이 네 군데를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업 대출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실 그런 걸 뭐 이렇게 증빙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뭐 금감원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1금융권은 그렇게는 절대 못 받아요, 대출을. 그러면 이게 제가 그 뒤에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내 순수익을 가져갈 때 매매 사업자를 만드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결국에 이런 거를 대출을 받건 내가 금매를 사가지고 하던 얼마의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정말 하는 게 좋을지 왜 수업에서는 예. 뭐 이 정도면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라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는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해 저는 주시면. 뭐 이게 물건을 거래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관심이 있어 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취급을 하면서 당연히 발생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수리비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성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추천을 해요. 근데 뭐냐면 그러지 않고 이거를 내가 띄엄띄엄 뭐 이번에 올해는 뭐 한 개 팔아가지고 양도세 한 번 내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하나 팔아서 양도세 내고 이럴 것 같으면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분리과세 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이게 정말 잘 맞고 또 나는 거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하는 편인데 뭐 하나 사서 하나 판다 하더라도 매매 사업자 내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차량 운행도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접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 복비는 원래 얼마나 줘야 되는데 더 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하고 싶으면 이제 그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뒤에 질문 중에 하나가 1년에 내가 가져가는 매매 사업으로 인해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이거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수업에서 예를 들어줄 때 만약에 내가 전년도에 1억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0.8%였나? 8%의 그 건보료가 올라가고 그 다음 20%의 양도 세금을 내니까 1년에 내가 수익이면 그 다음 해에 약 2,800만 원 정도가 이제 내가 세금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 해가 5천이라고 기준을 하면 1,4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5천이면 더 낫죠. 소득세율이 650이라서 떨어지니까. 소득세가 650이라서. 그래서 저는 5천 이상이면 이 정도도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5천 너무 작나? 그래서 제가 질문에 7천이라고 적은 거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5천이나 1억이나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해년마다 데코보코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매매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은 정말 의외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싫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확실한 거는 내가 이거를 사업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내야 될 이런 쓰는 비용들 같은 거는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좀 범위가 커요. 범위가 크고. 제가 얘기 들으면 매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매매 사업자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같이 계시는 순환형님도 매매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건수나 이런 거 하고 있는 양태를 좀 분석을 해봐도 이게 막 건수가 적다고 막 이렇게 이거는 너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안 되고 양도세로 해야 돼 막 이런 건 아니겠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그건 뭐냐면 정말 이제 양도세로 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종소세를 이용해 가지고 적게 내려고 하는 뭔가 그런
빠져나가려고 하는 뭔가 형태가 보일 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매매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뭐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이게 결국에는 뭐 세금이 1,000만 원 낼 거고 양도세로는 2천만 원 낼 것 같으면 이런 걸 가지고는 뭐 세무당국에서 뭐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1년 내 단타 칠 거면 매매 사업자가 그치, 그게 행권 가장 관건인 거죠.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높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 성향상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부동산을 밸류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게 회전율 관점에서 훨씬 좋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지 굳이 양도세와 종소세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단타 칠 거면 무조건 매매 사업자가 네. 일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쵸. 예. 매매 사업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낫잖아. 그러면- 빠르게 사업하는. 그러면 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매매 사업을 하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살고 있는 분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안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살고 있으면 나의 거주주택은 매매 사업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 재고 자산이고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라고 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살고 있지 않는 집은 그냥 재고 자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요. 아 근데 매매 사업자 내기 전에 구입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무 당국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거 매매 사업용 재고가 아니라고 증빙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그 세무 당국을. 예. 그래서 재고가 그러니까 내 집이 많은 상태에서는 매매 여부를 추천하진 않아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매매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매매업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사기 때 좀 자세히 설명 못 드렸고 카페 가보면 이제 과거 영상이 있어요. 그 3기, 2기, 1기 있는데 거기에 3강이 매매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3강이 똑같아. 1기, 2기, 3기 다 1기 거는 모르겠고 2기, 3기는 3강이 매매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유튜브 내용 매매 사업자는 좀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조금 내용이 부실한데 수업 시간에 2기, 3기 때는 이런 내용을 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영상 같이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죠. 이게 싸게 취득을 해서 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따라줬을 때 특히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당장 1억에 사서 2억에 팔 수 있는 물건도 많이 봤었지만 그게 매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두 건씩 저한테 행운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나는 매매업자니까 너무 좋잖아. 이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다 넘겨버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팔아서 1억 이상 현금이 생긴 거를 쪼개가지고 얘는 장투를 하고 얘는 또 매매 사업에 한 대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튼 뭐 단기 매매가 하이라이트인데 꽃인데 그거에 가장 많이 제약을 받았던 시기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묶일 때 그 이제 매매업을 제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주택이 많잖아요. 다주택자는 중과를 당한다고 조정 지역에서 매매를 할 때 똑같이 개인하고 똑같이 중과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의 손발이 묶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법인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게 포지션을 바꿔서 법인 이용한다든지 법인 또 취득세까지 강화되니까 그러면 조정 지역 아닌 뭐 기타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타 지역을 갈 때는 개인이 종부세가 조금 낮으니까 또 그때는 또 개인으로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 측면에서는 옳은 방법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야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매매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11월 7일 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정도는. 7일날 뭐가 있죠? 아, 아니, 2차, 예. 가서 그냥 한 4억 3천 쓰세요. 그날 따라서 사람들이 좀 피곤해서 안 올 수도 있구만. 그치. 그러니까 차로 그런 막혀서 못올 수도 운들이 있고 막. 이제 네. 있으면 낙찰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북부지방법원은 진짜 가면 이어 터지. 다시는 가기 싫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북부가 의정부인가요? 그 밑에 거기 도봉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장에 가면 입찰가를 미리 써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이게 다 뽑아서 간다고. 다음날 안 바꾸려고. 그래서 그 각 법원에 그 봉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입찰지만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넣고 그게 프린트해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예. 근데 갔는데 현장에서 이제 너무 막 북적북적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써온 사람들은 약간 변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서울에 중앙지방법원이 엄청 커요. 그리고 공간이 넓어. 그래가지고 뭔가 조바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의 특징이 뭐냐면 빌라 물건이 별로 없어. 왜냐면 거기가 관할하는 데가 뭐 중구, 뭐 관악구도 있나? 아무튼 몇 군데 있어. 이렇게 있는데 걔들 다 합쳐봤자 뭐 남부지방법원의 화곡동에 아주 유명한 그 빌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사건도 많고 사람도 이미 엄청 많아요. 남부지방법원도 좁아.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너무 좁아. 그러니까 저쪽에 남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저기 그게 문정동에 있는 거 거기도 좁아요. 근데 중앙지방법원 옛날에 만들었는데 엄청 크고 또 이렇게 무대식으로 개표를 여기서 하고 나는 저기 무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은근히 낙찰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입찰 인원도 적고. 그래서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물건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런 게 많이 좌지우지를 해요.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보증금이 물론 좀 세기도 하지만 똑같은 물건이 봐봐요. 잠실에 좋은 물건 많이 나오잖아. 송파에. 그런 거 다 저쪽에서 하거든요. 동부지방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럼 뭐 미어 터져요. 막 거기서 파크리오 한번 유찰된 거 나오면 막 20명씩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물건이 그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여러 개 있으니까 막 올림픽 뭐 회밀이 뭐 올림픽 선수촌 뭐 이런 거 하면 막 밖에서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고 난리도 안 나죠. 옛날에 은행 터는 거보다 중부지방 그 경매장 터는 게 더 낫다는 말. 거기 현금이니까. 다 수표로 가지고. 진짜. 맞아, 수표로. 근데 현금을 가져온 사람도 있어. 근데 또 받아줘야 돼, 그것도. 맞아요. 요즘에는 막 미리 막 이러거든요. 못 넣게. 이거 빨리 가서 저희 은행에서 바꿔오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 막 넣으면 다 받아줬어. 그래서 봉투 이게 현금으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야 돼, 이렇게. 구멍이 좁으니까, 입구가. 집에서 예전에 그러지. 물건을 보는 것보다 가서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는 맞아요. 네. 분위기를 느껴보셔야 돼. 느낌이 확 달라. 느껴보셔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부동산으로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 스터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거의 약간 방치를 해놔가지고 사실 제가 그 돈 받고 유료로 하고 있는데 방치해놔 너무 미안한데 한번 모여서 이제 그것도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심 저는 이제 저보다도 초록바다님이라든지 뭐 이런 짱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뭐 갈 사람 모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별로 입찰자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저 너무 정신없어. 당장 이제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 스터디 하시는 분이 20몇 명이면 뭐 거의 한 분도 없다고 싶이 하니까 뭐 짱구님은 자기가 하는 뭐 이렇게 스터디 이제 자기 하시는 일이랑 또 모시는 분이랑 이렇게 그게 맞아가지고 자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입찰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입찰하러 가시는 분 초록바다님.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입찰할까 얼마 쓸까요 하면서 뭐 어차피 떨어지실 건데 왜 고민하시냐고 그랬죠.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뭐 3등에도 못 들었다면서 감이 너무 떨어졌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초록바다님은 이제 자기 그 기준이 높아서 낙찰을 못 받아요 잘. 근데 그래도 계속 가는 거야. 왜냐면 그 가격에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나는 이걸 못 받으면 그냥 일반 매매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그 풀이 꽤 있거든요.
중개사님. 그래서 내가 비록 이걸 좋은 가격에 못 받았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마련을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경매를 최선으로 생각하면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 낙찰밖에 없어. 그걸 차선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이거는 안 됐지만 또 의외로 또 일반 물건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써갖고 가세요. 4억 정도 써 미리 써서 같이 가요. 보증금 딱 그것만 써가지고 네. 거기서 조금 올려.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고 혼자 가지 마시고 좀 재밌어요.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카페 10시 11월 7일 날 좀 일찍 가야 돼요. 10시에 가면 안 되고 10시까지 가야 주차도 가능하고. 9시 가면 주차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더 일찍 가야 돼요? 거기? 입찰 날은 그 2시간 전에 가요. 아 여기 진짜 안 걸리네. 왜냐면 그 아 근데 거기 그 자동차 장서는 거죠. 그 쓰는 사람 아니면 법정 안에도 못 들어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입찰자만 들어오라고. 미어 터지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애기 메고 오시는 젊은 분 진짜 많아요. 네, 젊은 여자분들 정말로. 왜냐면 그 가격대에 따라 다른데 북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진짜 그 저가 물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많아. 10시에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개찰은 12시 정도면 끝나요. 진짜 2시간 있는 거예요? 뭐 사건 하나 하고 낙찰가 얼마 막 그 몇 명 들어오고 또 온 사람들 그 다 나눠줘야 돼. 본인들도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어. 식사 전에 빨리 끝내지. 아, 반드시. 식사 전에. 한 4시간씩 그럼 오전 날 워낙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몇 명 안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식사에 중요하지. 오후는 그냥 끝나고 뭐. 그래서 경매는 참 그리고 우리 옥션원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원래 쓰면 이게 유료니까 얼마예요? 이거 잠깐 보자. 잔여 일수 92만 6천 원이거든 이게. 1년에? 네, 92만 6천인데 이거를 지금 이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22명이서 나눠 쓰고 있잖아요. 원래 한 10몇 명이서 17명이서 해가지고 두당 한 5만 원씩 5, 6만 원씩 냈나? 그거를 이제 쓰는데 나중에 한 석 달 남았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5명 정도 카페 회원분도 더 오시라 그래가지고 22명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톡방에서 남을 사람만 먼저 남으라 그러고 만약에 10명 남았다 그러면 10명을 추가 모집해가지고 20명 만들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옥션원이 저는 탱크 옥션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뭐 탱크 옥션이면 뭐 특별히 나쁜 수준은 아니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지옥션은 지지옥션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뭐 그 거의 그 비슷해요. 이제 지지 옥션은 뭐 분석도 좀 좋고 그다음에 옛날 구독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서비스가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어떤 그런 게 없어. 어떤 이 플랫폼만의 차별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없고 지지가 또 제일 오래돼가지고 진짜 오래된 사건도 많죠. 뭐 90년대 사건도 다 돼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일은 없잖아 요즘에. 그래서 여기 뭐 경매도 있지만 공매도 있고. 공매 어디 갔지? 못 찾겠다. 있다. 공매 검색. 질문 하나에 너무 오래돼. 하나만 더 질문. 예. 아까 그 중개글에 있는 거 보면 근저당이 한국자산공사던데. 예. 한국자산공사가 근저당을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최근 열람 물건. 대부 같은데? 한국자산공사가 아니라 대부였나? 첫 번째 근저당. 이거 그거잖아요. 채권 받은 거. 너무 맞죠? 채권 받은 거예요. 예. 에큐온 저축은행이었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왜 받았지 이거를? 그게 궁금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인데. 신기하다, 그죠? 한번 볼까요, 등기를? 보이세요? 뒤에? 일단 요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3년 5월 8일.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자산관리공사. 저기 망했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고 혹시. 에큐온 요즘에 있는데. 아니면 자산관리공사가 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확정 채권 양도 근저당권 이전.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경매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아 진짜로 이런 스토리를 저도 이게 경매를 못 보는 이유가 저런 걸 되게 궁금해요. 저도 엄청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매 강의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으로 이렇게 사건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이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그런 걸로 추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혀 안 중요한데 그냥 괜히 궁금하니까. 그 지분 여쭤보신 거 있었잖아. 지분. 그 경매 너무 경매만 하면 심심하니까. 2분의 1. 경매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엉클님 거 조금만 하고 10분만 쉴게요. 조금만 있다가. 이거 뒤에 보이세요? 서울에서도 핵심지 외에는 매가 반등이 미비한 곳이 많은데 인구 50만 내외의 중소도시. 이건 아마 본인이 김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김천이요? 네. 김해. 죄송해요. 김해. 뭐 없잖아 이제. 예. 김해가 50만 도시 아닙니까? 50만 차장 없죠. 그쵸. 엄청 큰 도시잖아요. 지금 50만이나돼요? 네, 김해. 매가 반등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과 비슷하게 향후 3년 정도 공급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3년 가까이 공급 부족한 도시도 있잖아요. 뭐 거의 이번에 21년 말부터 꼬꾸라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만하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그 시장 환경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가능성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냐? 나오겠지. 근데 언제 나오냐가 문제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없으세요? 있으신 생각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전주 한번 보면 되잖아요. 전주 65만인가. 그렇죠. 전주는 더 큰 도시죠. 네. 어쨌든 전주 전세가 반등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매가 반등했잖아요. 전주가. 그 반등전에 제가 팔았죠. 최저가에. 최저가에. 그 전주는 최고가에 사서 최저가에 팔았죠. 이게 전주는 굉장히 독립된 도시잖아요. 독립된 도시고 전주 물량이랑 저 위에 그 완주입니까? 예, 그 두 개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김해는 조금 더 다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원 쪽도 봐야 되고 부산 쪽도 봐야 되고 예, 부산도 이제 서부. 연결 물량을 좀 봐야 되니까 조금 난이도가 더 높은데 그 민성님 말씀 민성님이라고 쳤거든요. 있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은 민성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여기 그래서 나 물어보고 살라고. 내가 사면 안 돼. 내가 알아보고 사면 다 안 돼. 공급해가지고 전주만 보면 일단 거의 전주만 보면 된다고 치면 되니까 전북에 전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없었던 게 또 쌓여 있어야 돼. 누적도 쌓여 있어야 돼. 전주하고 김해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긴 그쵸, 했죠. 다르긴 저는 하죠. 전주는 본인이 데리고 나가는 거고 김해는 부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를 맞아. 따라가는 양국이라서. 근데 공급이 없으면 전주는 이제 그 전부터 쌓여 있는 그 부족분이 좀 있었어요. 예.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 주는데 김해는 실질적으로 부산이랑 주변 창원 물량이 여기서부터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모습을 띠는 가장 유사한 도시는 울산 정도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뭐 전주에 뭐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애매한 준신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한 3개월이면 6개월 사이에 다 동조화가 됐어요. 그게 22년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김해 준신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김해도 오르겠죠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김해 대장이 올랐는데 1년이 지나도 내게 안 올라. 그럴 수도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과거랑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일단은 중심부부터 오르는 현상이 거기도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도 없었냐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게 빨리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주로 치면 복대동이 오르고 저쪽에 어디 뭐 동남지구까지 가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다 이게 퍼졌는데 지금 그거보다 시간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모르겠죠. 이게 이 앞서서 이게 물량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전주가 만약 요 정도 물량이 올라와 있었다라고 하면 더 늦어지겠지. 근데 이제 김해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결돼 있는 곳의 물량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오를 텐데 그것도 차별화된 그 양상이 나올 거다. 지금과 똑같은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 뭐 취득세 뭐 모든 게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단지라 그러면 지금부터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생각보다 부산이 좀 좋아져야 김해까지 가는데 김해도 지금 부산도 중심부는 뭐 이제 진짜 강남에 오른 만큼 올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단 말이죠. 부산도 그러면 그런 게 뭐 내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부산이 또 주변부까지 올라주려면 과거보다 지금 속도가 많이 느려졌으니까 실수요자가 그걸 다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1년 후딱 갈 거고. 또 주변 김해도 1년 있다가 또 중심부 오를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어느 성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시간이 또 1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대통령 바뀔 것 같고 대통령이 뭐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떠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저는 임대료 상승이 좀 사회 문제가 좀 돼가지고 뭔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시장 상황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금리나 이런 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빼고더라도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임대료 상승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강남권은 예전보다 짧지만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서 터닝 포인트는 전세가율이 차올라서 매가를 자극하는 지점일 텐데 전세가율 왜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나 데이터가 있는지 이거 내가 답변 어느 정도 생각해 놨었는데 머릿속이 좀 하얘졌네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외에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가 데이터가 있는지 거의 없었는데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는 게 주변 서울 쪽이나 이런 수도권 주변부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이고 굉장히 빠르게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차오르면 거기도 계속 이제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뭐 정책적으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가 바뀌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생기기는 2년 정도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 단기적으로 줄 상황이 뭐냐면 중심부가 한 번 더 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유동성을 막아버리는 만약에 그 금융 규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1년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변부로 퍼질 수 있다. 생각보다 트리거가 빨리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차올라가지고 내 매가가 오르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아직까지는 뭐 저 1년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치면 거기에 약간 뭔가 이렇게 엑셀을 밟아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중심부를 눌러버리는 뭔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어떤 국회를 통과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금융 규제로 유동성을 막아버리면 이게 퍼질 수 있다 주변부로.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심부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이제 주변부 쪽에는 굉장히 호재죠. 그럼 약간 10년도 초반에 어게인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는. 2010년? 그 당시 수도권은 누르고 지방 규제를 그 금융 쪽으로. 그렇게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오르도 솔직히 올라도 뭐 도봉 쪽은 안 오르는데 계속 강남만 오르잖아. 그럼 강남을 갑자기 뭔가 지금은 계속 그래도 대출은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예전처럼 갑자기 뭐 LTV를 없애버린다든지 극단적인 그런 거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나오면 이쪽 이제 서울 주변부에 있는 그 자치구들은 호재라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걸 메울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세가 상승에 의한 매가 상승만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뭐 내년도도 그렇게까지 폭발적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주변부가.
근데 그거를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거는 중심부를 눌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중심부를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안은 뭐 이제 안 오른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쉴까요? 예. 10분만 쉬고 헤라님도 가셔야 되잖아. 안 가셔도 되는데 제가 자꾸 보내는 거 아니죠? 보고 싶지만. 좀 눌러주십시오.